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세가 저렴한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학에 다닐 무렵이었다. 그 무렵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사를 하기로 했다. 학교 옆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 대학 주변을 잘 아는 부동산 아줌마에게 조건에 맞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조건이라면 서너 곳 정도 있어. 그런데 이런 물건도 있어서. 그렇게 말하더니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걸 뜯어서 나에게 건네줬다. 안에는 어느 집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었다. 역에서 걸어서 2분, 대학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집세는 월 3만 원에 보증금과 사례금은 없었다. 주차장도 따로 있는 집이었지만 따로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었다. 지은 지 꽤 오래된 집이지만 방도 넓고 가구로 서랍장도 딸려 있었다. 화장실과 욕실도 따로 있고 부엌도 넓어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놓을 자리가 있을 정도였다. 작지만 정원까지 딸린 건물 2개가 붙어 있는 형태의 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이렇게 저렴한 집세로 나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 아줌마에게 물어봤다. 부침성 좋은 아줌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보통 사람한테는 추천하기 힘든 곳이긴 하지. 의미심장했다. 무언가 안 좋은 사정이 있는 집일 것이라 생각하고 자세히 물어보자 역시 생각대로였다. 지난번 살던 사람은 사흘 만에 집을 나왔고 그 전 사람은 나흘, 그 전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입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째서인지 집에서 나와 도망쳤다고 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놀려두기도 아까워 집세를 싸게 걸어 내놓았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도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기분 나쁜 예감은 있었지만 집세가 워낙 싸서 아줌마가 집주인을 볼 낯이 없다며 간곡히 부탁하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다음 날 입주하기로 했다. 이미 이사 준비는 끝나 있었기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반나절 만에 이사를 끝내고 저녁에는 집들이를 겸해 술판을 벌였다. 하지만 밤이 깊자 다들 돌아가고 나만 남았다. 입주 당일 밤에는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입주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아직 기사가 오지 않아 인터넷 연결도 안 된 터라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자리에 들어 평소처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다. 빠드득하고 무언가가 벽을 긁는 소리가 났다. 주변에서 뭐하나 싶었지만 소리가 나는 곳은 옆집과 맞닿은 벽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경으로 반쯤 체념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발밑에서 시작해 점점 올라가 마침내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까지 올라간 그것은 이제 쾅쾅거리며 지붕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곧이어 커튼이 쳐져 있는 창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금세 멈췄다. 겨우 한숨 돌린 나는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빠드득하는 소리가 창 밖에서 들려왔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거라면 정체를 확인해둬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그러자 창 밖에는 기묘하게 긴 손을 가진 긴 머리카락을 한 것이 가만히 손목을 바라보며 벽에 손을 대고 묵묵히 긁어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치고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가지고 와서 창문 옆에 두고 잤다. 빠드득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다음 날 부동산에 찾아가 아줌마에게 역시 귀신이 나오네요. 라고 말했다. 역시 그렇구나. 아줌마는 기운 없이 말하며 다른 집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줌마는 5만 엔을 내게 건네며 못 버티겠으면 나와 바로 다른 집을 소개시켜 줄게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역시 2시가 되자 또 빠드득 소리가 나고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 후 밤새도록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잠을 잤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이상한 시선을 느껴 깨어나곤 한다. 그러면 언제나 방 안에 그 귀신이 쪼그려 앉아 나를 째려보고 있지만 나는 무시하고 그냥 잔다. 졸업 후 직장을 근처에 얻었기에 나는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무척 만족스러운 집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드시던 고기. 나의 할아버지는 손녀인 내가 봐도 신사적인 분이었다. 그러나 할머니 말에 따르면 전쟁에 징병되어 다녀온 이후로 많이 바뀌셨다고 했다.
술, 담배를 일치하지 않고 도박이나 여색도 밝히지 않으셨으며 채식주의로 식습관도 바꾸셨다. 지금의 성격의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사적인 모습만 보아온 나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지옥을 보고 왔던 탓이리라. 할아버지는 전우의 이름을 새겨놓은 위패 같은 것을 항상 집안에 불단에 놓고 열심히 기도를 올리곤 하셨다. 그런 점잖은 할아버지셨지만 80대 중반 무렵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큰 소리로 구령을 붙이며 상의를 벗은 채 집 주변을 달렸다. 아마도 그게 처음이었을 것이다. 어떤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며 공습경보 대피라고 하시며 집안을 떠들며 돌아다니기도 했고 가끔씩 밤에는 등화관제, 소등이라고 하시면서 집안의 불을 모두 꺼버리기도 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였는데 당시에 엄청 놀라셨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전쟁 당시의 행동 같았다. 예전에 할아버지의 온화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큰 쇼크였지만 그럼에도 집을 잃어버리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다만 커버린 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친정에서 같이 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메뉴는 불고기였다.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고기 요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가족이 먹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한 적도 없었다. 함께 식사는 하지만 고기에 손은 대지 않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너희들, 공양은 올리고 먹고 있는 거냐?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식탁의 시간은 순간 정지한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는 모두가 지켜보는 와중에 혼자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투덜투덜 중얼거리며 냄비에서 한 조각의 고기를 집어들고 입에 넣으셨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이건 어디 고기냐?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근처 정육점 이름을 말하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야 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가 피가 쏠렸는지 할아버지는 두세 번 가볍게 머리를 흔들더니 그대로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어머니가 따라갔지만 잠시 후 돌아왔다. 아무래도 언제나처럼 불단에 가서 기도를 올리시는 것 같았다. 그 후에 식탁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린 내 아들은 반울상이었고 반년 정도 후 할아버지는 입원하셨다. 결국 2년쯤 후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이에도 몇 번인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보면 뭘 드셨길래 저러실까? 라는 생각이 자꾸 맴돈다. 전쟁 당시에 정신 상태에 놓인 할아버지. 식량이 극도로 부족했던 전쟁 중 공양을 올린 후에 먹는 고기. 그리고 위패로 가서 기도를 드리던 할아버지. 도대체 뭘 드셨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집. 나에게는 영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그래도 대단히 무서웠던 경험이 단 한 번 중학생일 때 있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친정으로 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까지 3명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내가 처한 환경에 동정을 느꼈던지 전학 간 학교의 친구들은 모두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특히 S라는 아이는 막 전학 온 나에게 대단히 친절하게 대해줘서 교과서를 보여주거나 말상대가 되어주곤 했다. 그녀와 친구가 된 나는 자연히 마음을 열 수 있었고 2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서로 장난을 치거나 즐겁게 웃기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반에는 F라는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나는 어쩐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생겼다. 물론 이상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여자인 내가 봐도 귀엽구나 싶을 정도의 몸집이 작고 예쁜 연약한 느낌의 아이였으므로 동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굴이 조금 까맣고 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부러움도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관심을 끌려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자리를 바꿀 때 그 아이와 나는 짝이 되었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도 어머니와 둘이서만 산다는 것을 알고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렇지만 F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것 같았다. F 역시 여자끼리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아이와 친구가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단지 그것은 그녀의 집에 놀러 갈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뿐이었지만
그날 내가 왜 F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인지 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것보다도 그녀의 집에서 본 것이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남겨서 그런 하찮은 것은 모호해졌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때 S도 함께 있었다. S는 평소 F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내가 F와 친하게 지내는 건 역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왜 그녀가 함께 있었던 것인지 나는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학교가 끝나고 집이 반대 방향인데도 나와 S는 어떤 일 때문에 F의 집에 들르게 된 것이다. 그녀의 집은 엄청나게 낡아 보이는 단층집으로 나무로 된 벽은 뒤로 젖혀져 있는 데다 정원은 거의 없고 이웃집과의 사이가 50cm도 되지 않는 듯한 비좁은 곳에 있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낡은 것이라면 우리 집도 만만치 않았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울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F가 어머니를 부르자 조금 주름이 졌지만 안에서 상냥한 표정을 지은 예쁜 아주머니가 나와서 나와 S에게 무안해질 정도로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빨래를 하고 있었던 듯 손에는 수건이나 속옷을 든 채였다. 마실 것을 가지고 올게요 라고 상당히 즐겁게 말해왔는데 집에 놀러 오는 딸의 친구가 적기 때문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실제로 F는 내게 집에 다른 사람은 잘 오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F의 방이 여자아이답지 않더라도 놀라지 않기로 나는 마음먹었다. 그런 사소한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방문이 열렸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다. F가 예쁜 아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었지만 역시 그런 아이답게 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밝은 색의 커튼이 쳐져 있고 책상 위에 봉제 인형이 앉혀져 있는 예상 이상으로 예쁜 여자아이다운 방이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방구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던 마네킹. 그것은 틀림없이 남자 마네킹이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양손을 구부리고 앉아 이쪽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네킹은 별다를 것이 없이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그 시선이 더욱 생기가 없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마네킹은 새빨간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봤던 아주머니가 쓰고 있었던 것과 비슷해 보였다. S와 나는 아연실색해서 F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의외랄 것도 없다는 듯 마네킹에게 다가가 모자의 각도를 조금 만져 조절했다. 그 손짓을 보고 있자니 나는 소름이 끼쳤다. 멋있지 않니? 라고 F가 말했지만 어쩐지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어조였다. 그다지 기쁘지 않은 듯한 말투가 더욱 오싹하게 느껴졌다. 쟁반에 케이크와 홍차를 싣고 아주머니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압도되어 있었던 것인지 S가 바로 손을 뻗쳐 접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나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접시가 모두 내게 있었다. 아주머니도 함께 먹는 것일까라고 생각해서 문득 손이 멈췄다. 그때 아주머니가 케이크와 홍차 접시를 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F의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그곳은 마네킹의 바로 옆이었다. 터무니없는 곳에 들어왔다고 나는 생각했다. 오단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려 멈추지 않았다. F는 가만히 마네킹의 옆에 두어진 홍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쪽에서는 그녀의 머리카락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그녀는 우리 쪽을 향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포크로 케이크를 찌르고 설탕 항아리를 우리에게 내밀었다. 나는 상당히 마네킹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그녀들은 저것을 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다. 케이크를 접대한다거나 옷을 입히는 등 사람과 같은 취급이었다. 그러나 F도 아주머니도 마네킹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녀들은 과연 저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마네킹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완전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람처럼 부르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어중간한 느낌이 나에게는 더욱 불안하게 다가왔다. 내가 마네킹에 대해 물어보면 과연 F는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답변을 들어도 나는 두려움에 소리쳐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보통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화제를 돌리고 싶었다. 방 한 구석에는 세 장이 놓여 있었다. 마네킹 이외에는 무엇이라도 좋았다. 평소와 같은 학교에서 함께 지내던 F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가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다.
여기는 위험하다. 오래 있으면 이상해져 버린다. 그때 화장실 좀 써도 될까? 라며 S가 일어섰다. 복도 저쪽 바깥으로 나가서 바로야. 라고 F가 대답하자 S는 허둥지둥 나가버렸다. 그때 솔직히 나는 그 아이를 저주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미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F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단지 몇 분에 불과했을 것이다. S는 방에 들어와 우리 이제 돌아가자. 라고 내게 말했다. S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F를 향해서 결코 눈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잘 가. 라고 F가 말했다. 너무나도 감정이 결여된 목소리에 졸도할 것만 같았다. S가 나의 손을 확 잡아당겨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때까지도 아직 형식적이더라도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굴을 맞댈 용기는 없어서 안쪽으로 말을 걸기로 했다. F의 방 저편이 미닫이 문이 20cm 정도 벌어져 있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손을 뻗어 힘껏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우리들은 도망치듯 F의 집에서 멀어졌다.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정신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S는 계속 내 앞에서 1m라도 멀어지고 싶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평소 돌아가던 길까지 달려나갔다. 드디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도착해서 우리들은 마실 것을 사고 목의 갈증을 달랬다. 이제 걔랑 노는 건 그만둬라고 S가 말했다. 그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저 집은 이상해. 그리고 F도 이상해.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아주머니야. S는 화장실에 갔을 때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S가 F의 방을 나갔을 때 옆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가다가 그 안을 봐버렸다고 한다. 마네킹의 팔이 여러 개가 구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곁에서는 방석 뒤에 앉은 아주머니가 그 중 한 개의 팔을 미친 것처럼 핥고 있었다. S는 떨면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겁을 내며 문 앞을 지나갔다. 조금 시선을 돌렸다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고 한다. 무심결에 미소를 지었지만 아주머니의 눈은 가늘어져 자신만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S를 향해 생긋이 미소를 보였다고 한다. 그녀가 당황해서 나를 데리고 집을 떠난 것은 그 직후의 일이었다. 대단히 기분 나쁜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F가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는 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사이가 멀어져 갔다.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널리 퍼뜨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누군가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F와 친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F를 고립시키려고 한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터였다. 특히 S와 F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 우리는 F의 집에 가 보았다는 다른 아이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본 것 같은 이상한 것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므로 상황은 우리에게 한층 더 불리했다. 단지 한 사람, 남자아이 한 명이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 F의 집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미리 연락했었는데라면 안초해했지만 어쨌든 기다리기로 했다고 한다. 혹시 안에 있어서 들리지 않는 것일까 싶어서 문을 손으로 두드려 쾅쾅 소리도 내보았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 아이는 안으로 들어가 봤다고 한다. 방문이 열려 있어 안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유카타를 입은 남자의 등이 보였다. 등을 보인 채 책상 다리를 하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아마 TV라도 보고 있는 것 같다. 푸른 빛이 비치고 때때로 깜빡이고 있다. 그러나 말을 걸어도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움직임조차 전혀 없다. 불쾌해진 그 아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F의 집에 남자는 없을 것이다. 가령 친척이나 아주머니의 아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TV를 보며 등을 돌린 채 가만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혹시 그것이 마네킹은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집에는 도대체 몇 개의 마네킹이 있는 걸까? 나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나도 조금은 냉정하게 그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다.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곤 한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만일 F가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면 사이가 좋은 나에게라면 몰라도
S에게까지 보여준 이유를 알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겪은 일의 전부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동굴. 나와 A는 인적이 뜸한 산을 찾아 등산 중이었는데 초행길에 너무 무리를 했는지 길을 잃고 말았다. 출발 전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우리 둘의 머리 위에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해 이곳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했다. A가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 내가 들어가려는 순간 동굴 위에 토사가 유실되며 바위 덩어리와 흙이 입구를 막아버렸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흙더미를 치워보려 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무리였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어딘지도 모를 산길을 무작정 뛰어내려갔다. 다행히 A가 조난당한 동굴은 산 아래의 마을과 가까운 곳이었다. 바로 구조 요청을 했고 마침 비도 그치게 되어 마을 사람들과 구조팀은 아까의 장소로 서둘러 갔다. 30분 정도 조심스럽게 흙더미를 파내니 동굴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틈 사이로 A가 불쑥 튀어나왔다. 다행히 A는 무사해 보였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안에 있어요. 다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A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굴 안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러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나를 발견하곤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후 구조대가 나머지 흙더미를 치우고 반쯤 부패된 시신을 끄집어냈다. 아마 숲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이었을 것이다. A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고통에 신음하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그게 나인 줄 알았다고 한다. 동굴 안은 A 혼자뿐이었는데 말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낡은 자판기. 어느덧 2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 무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날 무렵이면 이미 늦은 밤이었다. 평소라면 다음날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일찍 집에 돌아가 그대로 뻗었겠지만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은 길이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안전한 시골길이어서 거의 논두렁을 지나가는 수준이었다. 꽤 기분 나쁜 길이었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도 잠들 정도로 늦은 오밤중에 혼자서 그 넓은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마네킹의 목을 잘라다 붙인 진짜 같은 허수아비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돌아가는 도중 평상시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자판기에 눈이 멈췄다. 간만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은 그다지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다. 시골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자판기였다. 유명한 브랜드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길쭉한 캔에 담긴 음료수 1색이었다. 거기다가 당첨되면 하나 더 준다는 제비뽑기가 붙어 있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구나 싶었다. 고장난 형광등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시골은 찻길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진다. 그 사이로 내가 동전을 넣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제비뽑기에 램프가 삐삐삐하고 울리기 시작한다. 어렴풋한 그 광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척 저렴한 전자음이었다. 당첨되더라도 두 개는 한 번에 못 마시겠는데 라며 쓴 웃음을 지으며 주스를 꺼내려고 했지만 조명이라고는 자판기에 고장난 형광등뿐이었다. 어슴푸레하기 짝이 없는 빛 때문에 자판기 배출구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였다. 주스는 어디 있나 싶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배출구 안을 뒤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손을 잡혀버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말 그대로 배출구 안에서 나온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꼴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틀림없이 사람 손의 감촉이었다. 게다가 점점 잡는 힘은 강해져서 아플 정도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손을 잡아당겼다.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쑥 빠졌고 나는 반쯤 얼이 빠져 자전거에 올라탄 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손의 감촉과 등 뒤에서 들려오던 자판기의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제비는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후에는 멈추기 마련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째서인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 같다. 혼자 사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웠기에 나는 그대로 친구 집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혼자 있었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거기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친구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우리는 둘이서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러자 밤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듯 경직이 풀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떤 것이든 입이 달려있는 것에는 손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 자판기는 물론 우체통이나 편지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악수당할 테니까 말이다. 6번째 이야기 친구의 아버지. 얼마 전부터 짝인 A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담임은 A의 집에도 연락이 안 된다며 반장과 나에게 방과 후에 한번 찾아가 보라 말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A의 집을 찾을 수 있었고 문을 두드리니 초췌한 얼굴의 A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잠시 후 우리는 거실로 안내되었는데 A는 어머니를 보고 오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방에서 A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누구고 여길 어떻게 들어왔냐. 며 달려드는 남성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나와 반장은 설명할 틈도 없이 집 밖으로 혼비백산 도망쳐 나왔다. A에게 인사조차 못한 것은 물론이다. 다음 날 등교해 보니 교실엔 난리가 났다. 오늘 뉴스에 난 소식으로 A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과 A를 살해하고 며칠 뒤인 어제 저녁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다. 나와 반장은 그 후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둘 다 그날 A를 만났었다는 이야기는 끝내 할 수 없었다. 7번째 이야기 기괴한 교통사고. 늦은 밤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 옆에 있는 낮은 언덕 아래로 환한 불빛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타고 있었다. 아마 졸음운전 따위로 교통사고가 난 듯했다. A는 황급히 차를 세우고 사고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불에 타는 차 앞에서 피투성이의 남자가 양손에 어린 여자아이 둘을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라고 A가 묻자 남자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차가 불에 타 위험하니 저 위로 아이들을 좀 옮겨주세요. A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안아들고 일단 자신의 차에 눕혔다. 아마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한 것 같았다.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어느새 아이들의 옆에 앉아 가만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A는 구급요원에게 차 안의 부상자를 봐줄 것을 요청했는데 구급요원을 데리고 간 차 안에는 방금 전까지 아이들 곁을 지키던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잠시 후 불이 꺼진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 8번째 이야기 낡은 자판기. 어느덧 2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 무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날 무렵이면 이미 늦은 밤이었다. 평소라면 다음날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일찍 집에 돌아가 그대로 뻗었겠지만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은 길이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안전한 시골길이어서 거의 논두렁을 지나가는 수준이었다. 꽤 기분 나쁜 길이었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도 잠들 정도로 늦은 오밤중에 혼자서 그 넓은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마네킹의 목을 잘라다 붙인 진짜 같은 허수아비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돌아가는 도중 평상시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자판기에 눈이 멈췄다. 간만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은 그다지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다. 시골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자판기였다. 유명한 브랜드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길쭉한 캔에 담긴 음료수 1색이었다. 거기다가 당첨되면 하나 더 준다는 제비뽑기가 붙어 있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구나 싶었다. 고장난 형광등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시골은 찻길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진다. 그 사이로 내가 동전을 넣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제비뽑기에 램프가 삐삐삐하고 울리기 시작한다. 어렴풋한 그 광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척 저렴한 전자음이었다. 당첨되더라도 2개는 한 번에 못 마시겠는데 라며 쓴웃음을 지으며 주스를 꺼내려고 했지만 조명이라고는 자판기에 고장난 형광등뿐이었다. 어슴푸레하기 짝이 없는 빛 때문에 자판기 배출구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였다. 주스는 어디 있나 싶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배출구 안을 뒤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손을 잡혀버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말 그대로 배출구 안에서 나온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꼴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틀림없이 사람 손의 감촉이었다. 게다가 점점 잡는 힘은 강해져서 아플 정도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손을 잡아당겼다.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쑥 빠졌고 나는 반쯤 얼이 빠져 자전거에 올라탄 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손의 감촉과 등 뒤에서 들려오던 자판기의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제비는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후에는 멈추기 마련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째서인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 같다. 혼자 사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웠기에 나는 그대로 친구 집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혼자 있었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거기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친구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우리는 둘이서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러자 밤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듯 경직이 풀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떤 것이든 입이 달려있는 것에는 손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 자판기는 물론 우체통이나 편지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악수당할 테니까 말이다. 8번째 이야기 친구의 아버지. 얼마 전부터 짝인 A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담임은 A의 집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며 반장과 나에게 방과 후에 한번 찾아가 보라 말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A의 집을 찾을 수 있었고 문을 두드리니 초췌한 얼굴의 A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잠시 후 우리는 거실로 안내되었고 A는 어머니를 보고 오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방에서 A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누구고 여길 어떻게 들어왔냐. 며 달려드는 남성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나와 반장은 설명할 틈도 없이 집 밖으로 혼비백산 도망쳐 나왔다. A에게 인사조차 못한 것은 물론이다. 다음 날 등교해 보니 교실엔 난리가 났다. 오늘 뉴스에 난 소식으로 A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과 A를 살해하고 며칠 뒤인 어제 저녁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다. 나와 반장은 그 후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둘 다 그날 A를 만났었다는 이야기는 끝내 할 수 없었다. 9번째 이야기 기괴한 교통사고. 늦은 밤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 옆에 있는 낮은 언덕 아래로 환한 불빛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타고 있었다. 아마 졸음운전 따위로 교통사고가 난 듯했다. A는 황급히 차를 세우고 사고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불에 타는 차 앞에서 피투성이의 남자가 양손에 어린 여자아이 둘을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라고 A가 묻자 남자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차가 불에 타 위험하니 저 위로 아이들을 좀 옮겨주세요. A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안아들고 일단 자신의 차에 눕혔다. 아마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한 것 같았다.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어느새 아이들의 옆에 앉아 가만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A는 구급요원에게 차 안에 부상자를 봐줄 것을 요청했는데 구급요원을 데리고 간 차 안에는 방금 전까지 아이들 곁을 지키던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잠시 후 불이 꺼진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 10번째 이야기 낡은 자판기. 어느덧 2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 무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날 무렵이면 이미 늦은 밤이었다. 평소라면 다음날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일찍 집에 돌아가 그대로 뻗었겠지만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은 길이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안전한 시골길이어서 거의 논두렁을 지나가는 수준이었다. 꽤 기분 나쁜 길이었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도 잠들 정도로 늦은 오밤중에 혼자서 그 넓은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마네킹의 목을 잘라다 붙인 진짜 같은 허수아비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돌아가는 도중 평상시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자판기에 눈이 멈췄다. 간만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은 그다지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다.
시골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자판기였다. 유명한 브랜드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길쭉한 캔에 담긴 음료수 일색이었다. 거기다가 당첨되면 하나 더 준다는 제비뽑기가 붙어 있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구나 싶었다. 고장난 형광등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시골은 찻길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진다. 그 사이로 내가 동전을 넣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제비뽑기에 램프가 삐삐삐하고 울리기 시작한다. 어렴풋한 그 광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척 저렴한 전자음이었다. 당첨되더라도 두 개는 한 번에 못 마시겠는데 라며 쓴웃음을 지으며 주스를 꺼내려고 했지만 조명이라고는 자판기에 고장난 형광등뿐이었다. 어슴푸레하기 짝이 없는 빛 때문에 자판기 배출구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였다. 주스는 어디 있나 싶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배출구 안을 뒤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손을 잡혀버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말 그대로 배출구 안에서 나온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꼴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틀림없이 사람 손의 감촉이었다. 게다가 점점 잡는 힘은 강해져서 아플 정도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손을 잡아당겼다.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쑥 빠졌고 나는 반쯤 얼이 빠져 자전거에 올라탄 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손의 감촉과 등 뒤에서 들려오던 자판기의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제비는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후에는 멈추기 마련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째서인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 같다. 혼자 사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웠기에 나는 그대로 친구 집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혼자 있었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거기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친구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우리는 둘이서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러자 밤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듯 경직이 풀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떤 것이든 입이 달려있는 것에는 손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 자판기는 물론 우체통이나 편지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악수당할 테니까 말이다. 10번째 이야기 이상한 동굴. 나와 A는 인적이 뜸한 산을 찾아 등산 중이었는데 초행길에 너무 무리를 했는지 길을 잃고 말았다. 출발 전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우리 둘의 머리 위에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해 이곳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했다. A가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 내가 들어가려는 순간 동굴 위에 토사가 유실되며 바위 덩어리와 흙이 입구를 막아버렸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흙더미를 치워보려 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무리였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어딘지도 모를 산길을 무작정 뛰어내려갔다. 다행히 A가 조난당한 동굴은 산 아래의 마을과 가까운 곳이었다. 바로 구조 요청을 했고 마침 비도 그치게 되어 마을 사람들과 구조팀은 아까의 장소로 서둘러 갔다. 30분 정도 조심스럽게 흙더미를 파내니 동굴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틈 사이로 A가 불쑥 튀어나왔다. 다행히 A는 무사해 보였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안에 있어요. 다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A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굴 안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러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나를 발견하곤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후 구조대가 나머지 흙더미를 치우고 반쯤 부패된 시신을 끄집어냈다. 아마 숲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이었을 것이다. A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고통에 신음하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그게 나인 줄 알았다고 한다. 동굴 안은 A 혼자뿐이었는데 말이다. 11번째 이야기 낡은 자판기. 어느덧 2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 무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 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날 무렵이면 이미 늦은 밤이었다. 평소라면 다음날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일찍 집에 돌아가 그대로 뻗었겠지만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은 길이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한 시골길이어서 거의 논두렁을 지나가는 수준이었다. 꽤 기분 나쁜 길이었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도 잠들 정도로 늦은 오밤중에 혼자서 그 넓은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마네킹의 목을 잘라다 붙인 진짜 같은 허수아비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돌아가는 도중 평상시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자판기에 눈이 멈췄다. 간만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은 그다지 마르지 않았지만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다. 시골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자판기였다. 유명한 브랜드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길쭉한 캔에 담긴 음료수 1색이었다. 거기다가 당첨되면 하나 더 준다는 제비뽑기가 붙어 있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구나 싶었다. 고장난 형광등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시골은 찻길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진다. 그 사이로 내가 동전을 넣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제비뽑기에 램프가 삐삐삐하고 울리기 시작한다. 어렴풋한 그 광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척 저렴한 전자음이었다. 당첨되더라도 2개는 한 번에 못 마시겠는데 라며 쓴웃음을 지으며 주스를 꺼내려고 했지만 조명이라고는 자판기에 고장난 형광등뿐이었다. 어슴푸레하기 짝이 없는 빛 때문에 자판기 배출구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였다. 주스는 어디 있나 싶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배출구 안을 뒤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손을 잡혀버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말 그대로 배출구 안에서 나온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꼴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틀림없이 사람 손의 감촉이었다. 게다가 점점 잡는 힘은 강해져서 아플 정도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손을 잡아당겼다.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쑥 빠졌고 나는 반쯤 얼이 빠져 자전거에 올라탄 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손의 감촉과 등 뒤에서 들려오던 자판기의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제비는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후에는 멈추기 마련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째서인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 같다. 혼자 사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서웠기에 나는 그대로 친구 집에 쳐들어갔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혼자 있었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거기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친구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우리는 둘이서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러자 밤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나듯 경직이 풀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떤 것이든 입이 달려있는 것에는 손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 자판기는 물론 우체통이나 편지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악수당할 테니까 말이다. 12번째 이야기 친구의 아버지. 얼마 전부터 짝인 A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담임은 A의 집에도 연락이 안 된다며 반장과 나에게 방과 후에 한번 찾아가 보라 말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A의 집을 찾을 수 있었고 문을 두드리니 초췌한 얼굴의 A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잠시 후 우리는 거실로 안내되었고 A는 어머니를 보고 오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방에서 A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누구고 여길 어떻게 들어왔냐. 며 달려드는 남성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나와 반장은 설명할 틈도 없이 집 밖으로 혼비백산 도망쳐 나왔다. A에게 인사조차 못한 것은 물론이다. 다음 날 등교해 보니 교실엔 난리가 났다. 오늘 뉴스에 난 소식으로 A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과 A를 살해하고 며칠 뒤인 어제 저녁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다. 나와 반장은 그 후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둘 다 그날 A를 만났었다는 이야기는 끝내 할 수 없었다.